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7월에서 8월에 넘어가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관세 협상 가장 중요하죠. EU가 결국에는 또 주말 사이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처럼 15% 관세, 자동차도 15% 관세로 협상을 타결을 했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또 앞으로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월요일에 좋은 소식이 좀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렇죠. 수주 계약 소식을 오랜만에 정말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데 삼성전자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변수에도 최근 코스피는 강세장의 면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강세장에서는요, 이 상승 사이클이 2번 이상은 나와준다라고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효과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차 상승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 방산, 전력 이런 부분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건강관리, 화장품 섹터 주목을 하라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이 또한 포트에 있는지 잘 점검이 필요한 한 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실적도 봐야 되고 관세 협상도 봐야 되고 이번 주에 참 체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한 주의 출발 월요일 1시간 정도 지금 개장한 상황인데 네. 1시간 안에도 좀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김윤주 캐스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업종단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살펴볼 텐데요.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개별 호재를 안고 2% 넘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에서 22조 원이 넘는 대형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3% 넘게 급등하기도 했던 삼성전자 현재 시간 2.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지는 흐름 보여줍니다. 0.94%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5%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강세 탄력을 받아가게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조선 관련주들 오늘 관세 협상에 K조선이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고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5.96%가량 오르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7% 넘게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0.26%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기 때문에 2% 넘게 빠지는 흐름, 오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방산주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1.53%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하락입니다. 0.32%가량 빠지고 있고요. LRG넥스원은 0.67%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5% 넘게 튀어오르면서 방산주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전력설비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15% 넘게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이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 날로 높아지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2%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LS일렉트릭도 2.2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3사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은행주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이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7% 넘게 하락, 신한금융지주도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졌고 또 2분기 실적도 탄탄하지만 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서 이자 수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은행주들이 일제히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LG화학이 3% 넘게 오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1%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지수 자체적으로 상승이지만 코스닥은 지수 자체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소폭 이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ABL 바이오가 1% 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31%가량 빠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가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단도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휴젤이 0.89%가량 하락하고 클래시스도 1% 넘는 하락, 파마 리서치가 3% 넘게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간 좋은 흐름 보여줬던 비만 치료제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삼천당 제약의 비만 치료제 상승 탄력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단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재성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원익 IPS가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유진테크도 1.9%가량 상승, 태성이 13% 넘게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노공업이 1.3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소부장단 안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좋은데요. 성광밴드가 3% 넘게 상승하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엔터주 단에서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개인주 단 안에서도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5%가량 소폭 오르면서 3,19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3,200선을 넘어섰지만 소폭 오름폭을 소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804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3%가량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현재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개인만이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고요. 개인이 9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관측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욱더 자세한 움직임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 외국인 수급이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선물이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지금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싱크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이나 전력설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은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증권, 스테이블 코인, 또 태양광, 비만 치료제, 이런 가스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시장이 약간은 이제 엇갈리는 상황인데 역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수혜를 받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종들로 이 투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플러스에서 막판 이제 협상을 앞둔 한미 관세 협상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마켓플러스에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관세 협상 EU가 결국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 다음에 EU가 15%로 똑같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관세에 오히려 좋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 업종들을 찾고 있어요. 조선 역시 우리가 카드로 꺼낼 수 있는 좋은 업종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이외에 뭐 중소형 조선사들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요. 전력설비, 효성중공업이 지금 150만 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5%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력설비도 역시 미국 쪽에 수출하는데 관세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전력설비와 조선이 오늘 잘 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이 수주 소식이 있으면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 삼성전자 밑단의 소부장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에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단기 저점의 바닥에서 한 40% 가까이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은 한 증권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통과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진척 상황이 약간은 아쉬운 상황이고요. 증권주가 문제인데 자, 증권주가 오늘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이 금융주를 포함해서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금융주, 은행,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놀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부담을 받고 있고 증권주는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코스피 4천,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시장에 그래도 친화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에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시장에 부담을 주고 노이즈를 주는 식으로 세법 개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권주가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좋으니까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이야기 수주 소식을 공시를 올렸는데요. 장 시작 전에 이 공시가 딱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래도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줘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공시했습니다. 22조 8천억 원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은 파운드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파운드리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계속 실적을 깎아먹는 미운오리 새끼 같은 그런 존재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수주 소식을 전해주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진짜 달라지고 있긴 한다, 달라지고는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파운드리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2024년의 매출, 그러니까 작년 매출의 한 7.6% 정도 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3년까지, 2033년 말까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측에서는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또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이 글로벌 IT 업체인데 어떤 회사인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일각에서는 지금 테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소문에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이 스탠스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티뱅크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 상향시키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상향시키고 있죠. 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중요한 것은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HBM3,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뛰어넘어서 HBM4도 만약에 안정적으로 수율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지 공급 계약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온 다음부터 계속 주가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장의 상황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파트너 협력사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빠지는 흐름들이 좀 대비가 뚜렷하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20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붙는 흐름들로 현재 주가가 67,8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쪽에 참 문제였잖아요. 빅테크 일감이 뚝 끊겨서 조단위 그런 적자를 냈었는데 이제 물량 공급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 보면 삼성전자 AP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 이게 이제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위로 성능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 물량이 쫙 빠져나갔죠. 이런 부분으로 다시 흑역사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68,000원에 다가가는 흐름들 빨리 7만 전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관세 이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각 곳에 그 생산 거점을 대비를 해두면서 그런 공급망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원익 IPS는 반도체 정공정 부분이거든요. 근데 장비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될 거고요. PSK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장비를 공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역시 고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겠습니다. 동진세미케 오늘도 괜찮죠? 동진세미켓은 어떻게 보면 소부장 1세대예요. 이런 부분으로 여기에서 투자가 확대된다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생산, 매출이 확대되는 걸로 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튀는 가운데 원익 IPS가 단단히 잡아주는 모습 29,15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 관전 포인트네요.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관세죠.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협상이 한번 좀 어그러진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이 상무장관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인사들이 계속해서 협상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은 뉴스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중에 EU의 이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 미국과 유럽, EU의 관세 협상 결국에는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 15%, 일단은 상호 관세는 15%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본이 5,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EU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래도 EU가 아무래도 시장이 더 크니까요. 6천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밝혔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방산물자, 무기들 좀 많이 사겠다. 그리고 에너지도 역시 많이 사오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타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과 뭐 거의 비슷한데 액수의 조금의 차이만 있는 그런 정도의 협상,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자꾸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우리도 비슷하게 일본과 그리고 EU와 비슷하게 한 15% 정도로 맞춰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관세 협상된 거에 나라들의 리스트를 한번 쭉 비교를 해보니까 영국은 일단 뭐 10%를 가장 낮고 일본, EU가 15%였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쪽이 이거보다 좀 높은 한 15에서 20 사이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로 같이 발을 맞추게 될지 아니면은 동남아 국가들처럼 뭐 18, 19 뭐 이 정도까지 가게 될지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이지만 만약에 이 동남아 국가들처럼 편성이 되면 우리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이나 EU 정도에 맞추는 수준이 되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자,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결국에는 15% 자동차 관세로 틀을 맞췄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일본의 도요타 아니면 독일의 BMW도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다 15%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 15%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을지 우리는 FTA로 무관세인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도 이번 주에 또 열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인도도 해야 되고 여러 나라가 지금 7월 31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3차 무역회담을 이번 주에 아마 오늘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나오는 내용은 중국과는 관세 휴전을 할 것이다. 90일 정도로 추가로 유예 기간을 더 주면서 협상을 더 진행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를 덜 받는 업종, 조선업종 아니면 전력설비 업종, 그래도 또 자동차가 관세 부담은 있지만 오늘 현대차 기아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협상이 잘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막판 조율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 조선 쪽 협력을 위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가 협상 카드라고 하는데 왜 미국 마가 정책 플러스 쉽빌딩까지 더해서 조선업 쪽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수십조 원을 들여서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도 하겠다. 이 패키지 상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관세 관련된 종목들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인데 2분기 실적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품목관세 붙으니 2분기 실적에서 8천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발빠르게 생산비용, 원재료 부분 좀 비용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이미 좀 나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보다 약간 더 좀 리스크한 거는 이제 기아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재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0.7% 정도 반등세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도 영업이익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뭐 관세 이슈뿐만 아니라 TV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중서부 쪽의 국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멕시코 쪽 이쪽에 세탁기 생산 거점을 조금 더 늘리면서 관세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전략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OCI 홀딩스 대표적으로 태양광 생각나잖아요. 근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첨단 소재 이런 부분으로 관세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한 0.6% 정도 빠지네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이슈 좀 해결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뭐 일본, 열형 강판, 관덤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좀 쉬어갑니다. 2% 가까운 약세로 36,85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를 제시한 마스가 조선에 대한 그런 협력 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일본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낼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증권주나 금융주 쪽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왔습니다. 4천도 가고 5천도 가겠다. 5천, 코스피 5천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상법 개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세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절을 해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원활하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법 개정을 하는 것 대신 세제 개편안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 쪽에 정부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거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은 증권거래세율, 우리가 내는 증권거래세, 지금은 0.15%를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때 낮췄던 겁니다. 0.18에서 0.15로 낮췄는데 이거를 다시 복원시킨다.
0.18%로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기준, 우리가 연말에 대주주의 양도세 세금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연말에 주식을 많이 파는 그런 생태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난 정부에서 또 바꿨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주체들을 많이 좀 줄여줬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시장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장에 그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거다. 그것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증권주나 지주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최고 세율을 과연 몇 %로 부과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고요. 지금도 현재까지. 자, 그런데 이것이 여당 내에서 좀 의견이 갈리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기업의 부자 감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난주에 피력했고요. 반면에 반대쪽에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분배를 유도한다.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 배당을 많이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이한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너무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낮추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30에서 35% 정도의 최고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는가 하면 이소영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27.5% 정도로 좀 낮춰주면서 대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30에서 35%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실망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들의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법 개편안 관련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앞으로 또 지수가 점프업할 수 있을지 4천, 5천 갈 수 있을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이런 이슈가 악재가 되면서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사실 실적 시즌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터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순이익 전망치가 좀 15% 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고 연간으로 따지면 영업이익이 1조 클럽을 달성할 증권사도 최대 7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흐름들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정부 정책에 좀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었던 부분부터 좀 살펴드리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올해 초 자기자본 비율이 12조 원을 돌파한 국내 대형 증권사 중에 하나였는데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순이익 전망치가 가장 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전망입니다. 키움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 순으로 이익률이 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 말고 삼성증권은 이번 순이익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그동안 준비했던 IPO가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증권 투자 부분, IB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실적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찌됐건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4에서 5% 약세 흐름을 보이고 시가 대비 낙폭을 확대하는 음봉의 흐름이라는 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시해야 할 증권주입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뭐 좀 시장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제 7월 달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도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면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펀드 매니저들이 상반기 그 수익이 난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을 갖고 하반기에 이 시장을 견인해 줄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얹어지면서 이제 실적 장세와 함께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눈치를 볼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나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여름 휴가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그냥 주가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신라호텔처럼 실적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또 쉽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과 또 이런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하반기에는 편입하지 않으면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서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과 솔브레인, 태성, 삼화알미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흘러냈다가 이제 고개를 쳐들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장주기 때문에 항상 먼저 편입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알미늄 가격 자체도 오르고 있고, 삼화알미늄이 이런 2차전지 쪽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산 소재를 퇴출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삼화알미늄처럼 국산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삼화알미늄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 해군의 MRO를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그리고 HCA 중공업이 지금 시장을 견인해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설비 쪽이죠. 효성중공업이나 신일전기, 일진전기 등 같은 이런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 전력 설비 쪽에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실적이 좋고,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HD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모두 괜찮습니다.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 쪽에 시장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중심을 두고 보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 미국 SMR 건설과 한국의 신한울 3호와 4호 건설 수혜 때문에 실제로 회계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봐주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실적 우량주와 그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좀 벗어나 있는 방산주나 이런 전력 설비나 이런 종목들, 조선주나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어야만 하반기에 이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 협상 시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또 실적 신뢰이기 때문에 데이터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희비는 좀 극명하게 엇갈려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트너님 특징주 뭐로 가져가 볼까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방산주 섹터에서 덜 오른 종목,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한국형 전투기라는 KF 21 보라매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FA-50 경공격기가 이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수리온, 즉 한국형 헬리콥터죠. 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청에서 우리 국군을 위한, 국군 현대화를 위한 발주 주문들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카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KF-21 보라매 전투기에서 초도 물량을 40대를 처음에 20대라고 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40대 발주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이 방산주 중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가 다른 종목들을 쫓아서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를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이번 주에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네.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살펴봐야 할 것, 실적에 기반한 투자도 해야 하고 관세 협상에서 또 안전한 종목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테슬라 또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국내에 너무 많잖아요. 테슬라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 카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목표를 공략 지점으로 삼아 조선을 포함한 산업 협력 카드로 협상 타결 흐름을 모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워싱턴 DC와 뉴욕을 오가며 실질적인 최고위급 담판을 벌였다. 한국에선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요구하는 분야는 농산물, 자동차, 디지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과 직결되는 소고기 쌀 등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등을 내세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조선 산업을 핵심 지렛대로 삼고 상호 이익을 도출하는 방식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통해 대미 투자 카드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표이사 협의체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하고 생산 시스템 전면 개혁에 나섰다. 이는 25일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야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SPC 삼립 대표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다며 야간 근로 축소 등 안전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SPC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조정, 라인 재편 등 구조를 바꾼다. 각사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야간 생산은 필수 품목 외에 최대한 줄이고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지금 뭐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관세 협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0.44% 하락을 하면서 803포인트 선까지 일단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3% 지난주에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큰 움직임 없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는 모습 0.02% 상승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1%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0.28%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중국 쪽의 상황은 일단은 상승으로 시장이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보면 0.68%, 일본은 좀 많이 빠지네요. 우리보다는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IT 쪽의 투자 두잇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오랜만에 또 테슬라 이야기를 박사님과 해봐야 되겠죠.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못 뵈가지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약간 브로맨스를 끝냈고 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그런데 지난주 실적을 막상 열어보니 역시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박사님은 실망스러우셨나요? 실적이 안 좋았던 건 1분기 때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주주 투자자들도 만족해했습니다. 네. 실적이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기다리던 로보택시를 진짜로 시작한다. 네, 오스틴에서. 그렇죠. 좀 이러한 가이던스가 대단히 중요하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로보택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프라이징, 놀라운 가이던스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성장주라고 한다면 성장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로보택시의 기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휴머노이드 기술이 옵티머스 기술이 대단히 높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 자금을 다 대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자금을 지금까지는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충당을 AI에게 충당했는데. 연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다양한 로봇들을 실험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제 충당해 왔었는데 물론 이번 발표에서도 캐시플로우가 테슬라의 현금 유동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35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는 건 대단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또 우려하는 부분은 저 부분 가지고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정말로 생산할 수 있을까? 다 해낼 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져서 판매돼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건들 텐데 네. 이것을 대출 없이 갈 수 있겠는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고통의 시간이 조금 있을 거다라고 그러게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즉 성장통이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서 큰 돈을 벌어서 또 지금 현재는 에너지 산업에서 큰 돈을 벌어서 이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지표는 저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3%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총 매출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에너지 부분을 빼버리고 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빼버리면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숫자를 그렸던 이유는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받쳐줬고 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속 앞으로도 좋겠죠. 근데 이 에너지 부분만으로는 자동차의 이 네거티브한 영업이익률을 네.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겨우겨우 간신히 플러스되는 상황으로는 여기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캐시플로우가 나와서 네. 앞으로의 막대한 투자를 받쳐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다시 또 갈리고 있거든요. 갈리고 있는 데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계속해서 성장통은 존재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진척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렇게 과장된 어법으로 언제까지는 얼마가 될 거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플랜들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오스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오스틴에서 운행되는 로보택시 숫자가 10배로 증가할 거다. 이런 거는
가까운 시일 내이기 때문에 허풍일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10배 정도로 증가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규모 있는 증가이기 때문에 로보택시 부분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 허가는 나지 않았고 그건 규제 당국의 결정이지만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3세대가 제작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네테리 스크루라고 해가지고 그 회전 운동을 갖다 직진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부품을 지금 네네. 못 구해서 지금 뭐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지금 옵티머스의 손은 대단히 인간의 손처럼 자유도를 갖고 있지만 대단히 그 무게가 힘을 많이 못 주고 있어요. 무거운 걸 못 들군요. 그러니까 저 2-30kg 들어주고 망치질하고 해머질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긴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원래 5,000대를 생산한다는 것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던 건데 5,000대 생산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5년 안에 100만 대 생산하겠다. 그건 5년 뒤인 거고요. 그러면 당장 올해는 프로토타입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토타입이 올해 안에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 그래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큰 문제는 없지만 일정에서 조금씩 지연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것이 이번에 보여줬고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분기에도 23억 달러의 네. 카펙스 자본 설비 투자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자동차 기업이 23억 달러를 이 설비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신모델보다는 지금 로보택시라든지 FSD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투자하고서도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가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이 플러스는 에너지 부분에서 나왔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3분기, 4분기에서 자동차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 아무리 테슬라가 이제는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네. 전환된다 할지라도 이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를 대출로 성장할 들어갈 것이 수 아니라고 없죠. 한다면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그래도 전기차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춰져서 여기 흘러 들어갈 때 순조로운 이행과 순조로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 발전이 가능하겠다라는 네. 판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하향 목표 조정을 주가를 뭐 110달러 막 이렇게. 네, 하향 했어요. 조정. 그래도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410달러를 유지하는 걸로 네네. 결정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파이퍼 샌들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400달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JP 모건 낮췄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입장이 조금씩은 그러게요. 달라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모건 스탠리라든지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 주가를 유지했던 근거들을 밝혔던 부분에서 대부분 근거가 로보택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자동차 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관 투자자는 단기적인 자동차 산업에서의 순이익, 매출 이익 부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했었다라면 조금씩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여론이 네.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성장통인데 네. 테슬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앞으로의 다음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과도기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성장통을 견딜 수밖에 없다. 네. 내년 정도까지 힘들 거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투자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너무나 좋은데 뭐 최근에 제가 그 X였나요? 거기서 네. 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테슬라가 이제는 뭔가 지주회사 같다. 뭐 자동차도 있고 우주 스페이스X도 있고 휴머노이드도 있고 FSD도 있고 로보택시도 있고 뭐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성장주가 맞나? 라는 그런 의문도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게 맞다라고 긍정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같이 테슬라가 막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는 주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고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벤처 회사의 연합체다. 네네. 라는 표현으로서 이거를 해석한다라면 우리가 벤처 회사를 이렇게 가치 평가할 때는요. 5년 뒤,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를 많이 벌지에 그쵸, 대해서 해서 기업 밸류에이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보다 훨씬 더 흔히 말하는 멀티플이 높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들은 이제는 모두가 기관 다 투자자도 인정하죠. 동의하는 네. 거고 여기에 FSD가 있고 FSD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FSD를 갖다가 라이센싱 해가지고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또 이 FSD를 갖다가 또 XAI와 결합해 가지고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언어 통제 즉 그록이라는 걸로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를 얘기하고 제가 어떤 의사 표현을 할 때 이것이 작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XAI라는 지금 순수한 여긴 정말 상장하지도 않은 벤처죠. 네. 여기하고 지분을 스와핑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로보택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의 벤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제조의 능력을 가지고 네네. 있는 자동차 제조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로보택시에서 집어여서 이번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로백 즉 되게 가속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도 되게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죠. 전용 로보택시 차량은 가속도에 별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 제로백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 직접 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제로백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안정성이 출발하고 중요하겠죠. 도착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나와서 가격 경쟁력을 맞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테슬라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굳이 이번에 로봇 만들려고 한다면 제네레이션 2로 그러니까 즉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지금 세컨드 제네레이션이죠. 네.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5,000대를.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수십 대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이너 LA에 있는 다이너에서 팝콘 들고 가벼운 것만 들죠. 이런 것들로 쇼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작업을 해서 현실화할 수 있고 공장에서의 노동, 강력한 파워에 기반한 공장에서의 노동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능할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전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봐요. 이런 각각의 벤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제조 능력들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도 모델 3에 들어가고 있는 예를 들면은 모델 3가 아니라 옵티머스에 들어가고 있는 네. 그 부품 플라네테리 스크류라고 하는 그 부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냐면 도저히 외부 업체 거를 못 사가지고 우리가 제작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본인들이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작해서 그러한 액추에이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시간은 늦지만 그러한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하나의 집합체라는 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네네. 한국의 지주회사라면 조금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각마다 다 상장하잖아요. 옵티머스 그렇죠. 상장. 네. 로보택시 상장, SpaceX 상장. 이렇게 다 상장하는데 네. 미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쪼개지는 일은 없을 거고 오히려 X.AI하고 지분을 스와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단일체로서 역량들을 강화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주회사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벤처들이 모여 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불안 요소는 무엇이냐? 제가 무조건 긍정적인 말씀만 드릴 수는 네네. 없으니까 불안 요인은 뭐냐면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은 벤처 캐피탈에서 엄청난 자본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이 자본 투자를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사주를 더 추가 발행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 이러면 대단히 부정적인 그쵸. 시장에 영향을 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벌어서 이 돈을 막대한 돈을 대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재무제표의 탄탄함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받을 거거든요. 거나. 테슬라는 저리 대출을 지금 잘 받는 편이에요. 테슬라도 부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리 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 현저하게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판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총 이익률 이런 네. 부분으로서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총 이익률로 AI 투자, 로보틱스 투자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원을 문제없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돈은 버는 족족 다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상장된 기업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을 네. 많이 따진다라는 거예요. 매출의 그쵸, 성장률도 따지지만 두 가지를 따지죠, 여러분. 매출의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을 따지는데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고 같이 갈 사람들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지치는 거죠, 이제. 나 이제 테슬라 그만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엔비디아에 투자했으면 다른 거 잘 가는 거 많은데. 훨씬 더 저도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같이 가시지 않을 분들은 저는 테슬라에다가 돈 묻어둘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 어딘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이것은 성장을 위한 그 중간 지대를 지나고 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자본을 얼마큼 투자 자본을 얼마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나머지 하반기 올해 하반기랑 내년 초에 테슬라의 주가도 결정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그나마 테슬라 안에서 이제 이 이익률이 잘 나온 돈을 잘 버는 곳은 이제 에너지, 메가팩이나 에너지죠. 이쪽에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먼 미래에는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로보택시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숫자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가장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건 말씀해 주신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올해 또 이 중요한 이벤트가 저가 모델입니다. 네네. 저가 모델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나왔죠. 네. 네. 저가 모델이 이미 중국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썼냐면 영어 표현이죠. 고양이가 자루 밖으로 나왔다. 이게 중세 시대 때 썼던 영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비밀이 폭로가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 안에 돼지가 있어. 이 돼지를 높은 가격에 사세요. 근데 사실 고양이를 몇 마리 숨겨놓은 거죠. 네. 근데 이게 백이 풀려가지고 고양이가 뛰쳐나오면서 비밀이 폭로가 되는 것을 보통 이제 고양이가 백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정확하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테슬라의 보급형 저가형 보급형 차량의 이 형태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델 Y를 근간으로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예를 들면 글래스 썬루프를 없앤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폰 16 또는 16의 SE 모델 뭐 이러한 모델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즉 모델 3나 뭐 하여튼 다른 게 아니라 모델 Y 인기 있는 모델 Y의 조금은 저가형 모델이다라는 게 단순한 버전으로. 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산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이 일부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생산을 재고를 축적시킬 겁니다. 그 이유는 왜요? 미국 정책의 변화예요. 물론 중국에서는 먼저 팔 수 있으나 중국에서 먼저 팔면은 미국에서는 오스본 효과라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9월 30일까지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살 사람도 땡겨서 삽니다. 땡겨서 사겠죠. 그렇죠. 7,500달러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자, 땡겨서 사는 후에서 여기에다가 프로모션 엄청나게 하면서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7,500달러 더 싼, 9,000달러 더 싼 보급형 모델 Y 만들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뭐 그러면 뭐 12월에 보급형 모델 Y 사도 되겠네. 그러니까 수요가 분산돼 버리죠.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미국의 그러니까 OBBBA 법에 따라서 네. 이 보급형 차량은 10월 달부터 런칭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 보조금이 없어진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판매를 촉진할 수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생산은 지금부터 조금 해나가겠지만 본격적으로는 10월 달부터 팔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연말이나 이거는 그 정도에 팔겠네요. 미국에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도 고양이가 백 밖으로 가방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판매한다는 것이 나온 거죠. 그럼 중국에는 버전이 여러분 세 개의 추가 버전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보급형 차가 나오고 네. 모델 YL이라고 해서 모델 Y를 롱 버전으로 해서 6인승을 탈 수 있도록 뭐 하여튼 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맞아요. 중국에 6인승짜리가 있다고 해요. 3열짜리 지금 모델 Y를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또 모델 3의 퍼포먼스에서 LG 엔솔의 MCM 배터리를 여서 500km 이상 같이 가는 이러한 모델들을 지금 내놓고 있으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저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어쨌든 이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많이 보조금을 받아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팔려고 마케팅을 할 것이고
결국에 보조금이 미국에서 없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오히려 저가 모델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가성비 있게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전략을 그렇게 쓰겠다는 해서 거죠. 2분기까지는 3분기까지는 저는 작년 3분기 정도의 실적에서 큰 차이 나지 않게 또는 마이너스 나더라도 큰 폭으로 나지 않게 갈 거라고 보고요. 4분기 때 이 보급 평차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판매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뭐죠? 이것이 많이 팔리는 만큼 모델 Y가 안 팔릴까 봐. 비싼 게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모델 Y가 예를 들자면 아이폰 16 프로라고 생각하고 네. 저기 롱 버전을 갖다가 프로 맥스라고 생각하면 네네. 이 아이폰 프로가 갑자기 아이폰 16 자체가 좋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 16이거든요. 네. 사진 찍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델 Y가 프로인 거예요. 아이폰 16 프로고 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것이 프로 맥스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이폰 16이에요. 그렇죠. 자, 16이면 저 16만 사면 됐지 16 프로를 살 이유가 있나라고 그쵸. 하면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델 사이에서의 카니발리제이션, 즉 자기 잠식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폰 16이 많이 팔리면 아이폰 16 프로가 적게 팔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테슬라의 모델 Y의 보급형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 테슬라 모델 Y 자체가 적게 팔려서 상쇄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그저 이 또이또이 되는 왜냐하면 이익률이 떨어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보급형은 훨씬 더 마진율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우려스러워요. 하지만 차량 판매는 저는 4분기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민감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보급형 차량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급형 차량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기엔 저것도 모델 Y라는 거예요. 보급형 차량이 나온 것도 모델 Y, 아이폰 16.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건 보니까 16 아이폰 16 프로. 플러스. 프로.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판매한 건 프로 맥스. 프로 맥스는 우린 필요 없다고 치더라도 허니 프로와 16 고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썬루프가 글래스로 돼 있느냐, 금속으로 돼 있느냐, 즉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썬루프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고가로 사시는 거고. Y로 가는 거. 그다음에 Y로 가는 거고. 난 썬루프 필요 없어. 그러면 Y 저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 둘 다 모델 Y야.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쇼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짧아진. 짧아지겠죠. 짧아져도 제가 보기에는 모델 Y를 쓰는 데는 도시용으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는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판매가 반드시 늘어난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가 늘어나야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야 이 돈으로 로보택시의 확장과 특히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의 예를 들면 500만 대를 생산한다. 처음부터 50만 대 생산난다고 해서 이걸 렌탈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이 급속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생산 비용, 여기에 들어간 R&D 비용을 테슬라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주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처럼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주가가 출렁출렁 하겠네요. 출렁출렁 하는데 저는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폭발적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폭발적 상승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폭발적인 상승이 내년 하반기부터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일론 머스크 말처럼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테슬라 주가의 폭발적 상승 부분이지 테슬라 주가가 저는 하락하는 거는 하락의 지지선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에서 테슬라만큼 로보택시 기술과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AI 액션 액트라는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빠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테슬라가 몰락하는 이런 일은 저는 절대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AI의 기술력들이 궤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 나올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파인 튜닝을 도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보택시 내년에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또 2년 더 연기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로보택시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돌아가고 시작됐죠. 있다는 거고 이 오스틴에서 지금 경찰청이 신고되는 사고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조만간 10배로 늘어난다는 거고 허가만 된다라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대단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제도 영역에 많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들은 올해 안에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테슬라 이야기 또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실적 쇼크가 좀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또 이제 완충해갈지 어떻게 충전을 해나갈지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커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에 이어 EU마저 관세 인하 티켓을 돈 주고 사버리다. 이제 다음 타수는 우리나라 협상 필살 카드로 조선 섹터 급부상, 조선주 급등세입니다. 자, 결국에는 EU도 돈을 주고 관세 인하 티켓을 샀습니다. 일본이 5,500달러였나요? 500억 달러? 지금 EU도 6천억 달러? 아, 진짜 그걸로 해서 겨우 막은 게 15%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해버렸는데 우리나라를 뭐 10%로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5% 관세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가로 얼마를 내줘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저쪽에서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를 해버리니 이건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를 봐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뭐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봐준 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라고 해서 봐준 적이 없어요. 더 높아요. 거긴 관세가 19%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미루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명확하고 일부러 피하는 건지 뭔지 스코페센터 재무장관이 막 가버리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200선까지 정말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EU마저도 정말 그동안 굉장히 강경 대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15% 해놓고 이제 막았지만 15%가 최선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중국밖에 안 남았거든요. 중국은 그동안 정말 강대강으로 나섰잖아요. 과연 중국한테는 어느 정도를 트럼프가 얻어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만약에 중국한테 큰 어떤 대가를 얻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율 상승에도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중국이 이제 남았고요. 스톡홀름으로 스코페센터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일 남았죠. 3일 내에 그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랑 한국이랑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정말로 궁금해지네요. 자, 일단 다우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그 어떤 변수가 3일 내에 굉장히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는 그렇죠? FOMC와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 협상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띄워주세요. 다우 지수가 보겠습니다. 다우 30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지금 골드만삭스가 올라 있네요. 맥도날드, 3M, 나이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캐터필러, 월마트까지. 자, 우리가 아는 매그니피센트 7은 지금 없네요. 그렇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21,000선을 돌파했고요. 나스닥 100입니다. 자, 엑손 엔터프라이즈, 테슬라. 여기도 지금 보니까 ITBT가 없네요. 그렇죠? 테슬라가 오랜만에 나스닥 100에 2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지금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에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의 상승률이 나오겠죠? 아, 역시 매그니피센트 7의 상승률이 미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우 30이라든가 나스닥 100에서 존재감이 없었죠. 자, 엔비디아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7.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테슬라가 오랜만에 3.52가 오르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스타게이트가 조금 지연된다는 그 소식 때문에 한번 그때 가라앉고 나서 조금 뒤쳐졌잖아요. 4대 지수 중에서. 지금 레티스 세미컨덕터스 2.9, AMD가 2.68, 온 세미컨덕터스 2.67 올라 있고요. 자, 이 특징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특징주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관세 얘기도 했고 별 얘기 다 했는데 그동안 보세요. 트럼프 6개월 동안 뭐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됐죠. 지금 관세 협상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벌써부터 뭐 중간 선거 앞두고 뭐 공화당 의원을 누굴 꼽느니 뭐 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랑 어떤 그 대립각 세우고 있죠. 이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팔란티어 테크는 혼자 그냥 아니 여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쭉 갑니다. 지금 또 신고가를 갔거든요. 아, 이거 어디까 이거 지금 팔란티어 밑바닥에서 쥐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 밑바닥에서 쥐고 안 계셨더라도 $100에서만 그냥 쥐고 있어도 60% 넘는 수익이거든요. 이거 지금 엄청나네요. 지금 이 지난해에만 해도 $20가 안 됐거든요. 지난해 초에 이게 $10, $16 하던 주식이에요. $16짜리가 $160 갔습니다. 2년 만에. 와, 이거 가만히 쥐고 있었으면은 이 지금 100만 원 돈이었어도 엄청 큰 돈이 됐네요. 그렇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아, 대단한데요. 지금도 이 끊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망이 또 지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비중 확대의 목표 주가 $170 나왔거든요. 지금 $161니까 $170. 이것도 곧 도달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어쨌든 팔란티어의 미국 정부기관 사업이 2030년까지 $100억 이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지금 파이퍼 샌들러에서 전망을 했는데 역시 지금 미국의 방산 쪽, 그다음에 정부기관을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팔란티어가 다 먹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지금 페이팔 마피아 중에서 팔란티어 회장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분발해야겠죠. 페이팔 마피아 출신 아닙니까? 뭐 마피아 출신이라고 하긴 그런데 마피아로 우리가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절에 페이팔을 주도했던 그 인물들이 지금 다 사회 요직, 경제 요직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마피아라는 표현을 쓴 건데 조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 비유해서 쓴 거죠. 어쨌든 머스크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성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니케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니까 니케이, 코스피 다 마이너스네요. 대만만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니케이는 0.69 빠지고 있습니다. 41,000선은 지키고 있고요. 오늘 도요타 자동차가 1.12로 분전을 하고 있으나 다른 것들이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리크루트 홀딩스가 3.17 오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람인 HR 같은 종목이라고 했죠. 자, 대만 갖고는 지금 0.40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만 갖고는 지금 좋아요. 24,000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TSMC 0.00이네요. 자, 그리고 폭스콘의 모회사죠. 홍하이 프리시전 1.2로 오르고 있고요. 미디어텍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EC 테크놀로지는 오르고 있어요. 자, 지금 TSMC, AEC 테크놀로지는 오르고요. 미디어텍은 빠지는 이 밸류체인 중에서 미디어텍, 팹리스 회사가 좀 빠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많이는 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0.41, 코스닥이 0.67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3,180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오늘 530억 마이너스인데 그동안 3일 동안 엄청 많이 샀어요. 3일 동안 지금 거의 1조 4천억 원 이상, 1조 5천억 원 이상 샀기 때문에 오늘 500억 원 파는 거는
이 어떤 수급의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KB금융이 그동안 잘 나갔잖아요. 오늘 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5위 자리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경쟁하고 있었는데 8위까지 지금 밀려나 버렸고요. 오늘 강한 건 역시 조선주죠. 뒤에 나오겠지만 HD 현대중공업이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강세죠. 뒤에 배경이 나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세가 띄는 게 별로 없고요.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반등하고 있으나 2차 전지는 지금의 주인공은 아니죠. 자, 저희 코스피 시총상위, 코스닥 시총상위 봤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섹터가 뉴로모픽 반도체랑 온디바이스 AI,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 있는데 저는 3위에 올라 있는 조선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아까 전에 다 강했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그리고 중소형주인 HJ 중공업 요것도 지금 강세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배경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관세 얘기를 앞에서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내줘야 될 텐데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걸 내주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 섹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에 트럼프가 취임 전에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자 시절에도 전화를 돌려서 그때부터 사실 조선주의가 태동이 됐거든요. 조선의 국모.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놀고 있는 조선소가 하나 있어요. 군산, 전북 군산에 조선소가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좋은 건데 그냥 일이 없어가지고 멈췄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미국 군함 MRO 전문 조선소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도 뭐 그거 HD 현대중공업이 좋은 게 아니냐. 하지만 MRO 시장이 커지면 하나오션이 지금 필리조선소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5%일지 19%일지 뭐 14%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세를 EU나 일본 수준에 맞춰서 최선의 방어를 하려면 뭐 미국 군함 MRO에 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 액션 부분에서 지금 조선주의 어떤 이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국내 야구를 잘 안 보는데 왜냐면 하나이글스가 맨날 꼴찌해서 그런데 이번 연도에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 효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다음 날 요 지구 반대쪽에서 태풍이 된다. 약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연도에 모든 운을 다 쓰지 말고 더욱더 운이 멀리 뻗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화이글스가 독수리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홈런을 치면 하나오션의 홈런볼로 변해가지고 MRO 시장에 뭐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 독수리의 날갯짓이 하나오션 미군함 MRO의 태풍이 될까? 여러분, 요즘 택시 잡기 정말 어렵죠? 밤엔 잘 안 잡히고 요금은 계속 오르고 그런데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가 거리를 달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봇택시 이야기인데요. 최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 향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문제와 기대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로봇택시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앱으로 호출하면 차가 자동으로 와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전하는 거죠. 머스크는 지난해 운전 때도 페달도 없는 전용 로봇택시를 공개하며
미래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했습니다. 참고로 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나뉘는데요. 레벨 1, 2는 운전을 보조하고 레벨 3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죠. 레벨 4부터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레벨 5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AI가 전부 알아서 운전합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의 FSD는 기술적으로 레벨 2 플러스에서 3 사이, 즉 운전자가 계속 감시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선 거의 개입 없이도 주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전자 책임으로 분류되며 머스크의 목표인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그럼 로봇택시가 상용화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운전기사 인건비가 빠지니 교통비가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차를 굳이 사지 않고 앱으로 불러서 타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봇택시는 차량 한 대당 하루 수백 달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개인이 소유한 테슬라 차량도 로봇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각국 정부의 허가와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미국은 최근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대규모 서비스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연간 2,500대라는 면제 한도를 두고 있어 테슬라의 대규모 상용화에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큰 이슈인데요. 현재 대부분 국가는 차량 소유주 책임이 원칙이지만 머스크는 AI 시스템의 문제라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보험 상품 개발과 제조사 책임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이 논란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시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오스틴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안토니오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투자은행들은 AI와 자율주행 사업이 테슬라에 최소 1조 달러, 2026년 말까지는 2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규제와 도로교통법, 보험 책임 문제 등이 걸림돌로 남아있어 실제 대중화까지는 시일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적, 기술력, 공급망 등 펀더멘털을 꼼꼼히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잘 지켜보며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시장은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31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를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으로 움직이다가 현재 시간 음전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0.39%가량 하락하면서 3,1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801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0.48%가량 하락하면서 428포인트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시간 3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고요. 개인도 600억 원가량 팔자세, 그 가운데 기관만이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650억가량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700억 원가량의 순매수 기조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고 기관도 460억 원가량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부근으로 다시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원 3전가량 내린 1,381원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투자 뉴스도 바로 알아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수주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그동안 분기마다 수조 원대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데요. 이번 공급 계약은 작년 삼성전자의 총 매출액인 300조 8,709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8년이 넘습니다.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도체를 2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양산할 계획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는 3% 넘게 강세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2.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67,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8%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효성중공업에 대해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이번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 5,253억 원과 1,64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각각 27%와 162%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오늘 LS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12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하나증권과 유한타증권도 목표가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3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NH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의 북미와 유럽 수주 증가 속 초고압 변압기 증설 확대를 상향 이유로 들었는데요. AI 확대 속 북미 시장의 전력 인프라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현지 추가 증설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전력설비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효성중공업 현재 시간 주가도 12% 넘게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7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전력설비주들 오늘 흐름 좋은데요. HD현대일렉트릭도 1.2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S일렉트릭 주가도 1.57%가량 오릅니다. 2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EU와도 15%의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카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 1일 관세 부과일인 이번 주 금요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가는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름의 약자인데요.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 방안입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쉽빌딩을 추가해서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군산항의 미 해군 구축함, 잠수함 등의 함정 정비가 가능한 MRO 전용기지 조성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소식에 오늘 조선주 주가가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하나오션이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9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10만 원 선을 넘보기도 했던 하나오션 현재도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주가도 3% 넘게 강세입니다. 45만 9,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조선주 HJ중공업도 굉장히 강합니다. 7% 넘게 오르면서 9,0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관세 부과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미 간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출 산업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관세 협상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업종에 시장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당연히 관망 심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세 협상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 소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 등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박시근 경제평론가님 모셨거든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거 좀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주 너무나 중요한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뭐 마스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십조 원 우리가 뭐 조선에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백지답안지를 내준 상황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건가 네. 뭐 이런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만 이거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예. 그 미국과의 한미 이 관세 협상이 사실은 8월 1일을 일단 목표 디데이로 삼고 예, 있어요. 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고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네네. 또는 향후 5년, 10년 중에 한국 경제가 겪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충분히 부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현재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이 협상단은 8월 1일 협상 시한 안쪽으로 타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31일에 일단 출국을 해서 베센트 장관과의 회담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원래 2+2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네네. 미국 측의 일방 통보에 따라서 사실은 이어지질 못했어요. 적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산자부 라인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갔고 어쨌거나 8월 1일 안에 우리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패키지, 사실 이제 우리 정부는 패키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만 패키지안이 현재 어느 정도 미국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일단은 줘야 되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정말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둥뿌리 산업은 지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어야 될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이 가장 일단 중요하게 꼽히는 게 우리는 기술과 자본이 있고 미국은 조선을 원하고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미국에 주면서 동시에 시너지가 나는 것보다는 피해가 좀 예상되는 섹터가 좀 있어요. 농산물 관련인데요. 쌀이나 소고기, GMO 관련한 어떤 감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과 같은 과일류 등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딜이 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가 전략적인 상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농산물을 통한 지렛대, 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섹터가 많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자동차와 반도체거든요. 이따가 이제 다른 나라와 협상과 비교 열위냐, 우위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보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최대 품목이 자동차고요. 그다음이 반도체인데 자동차는 이제 상대국과의 비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네네. 반도체는 현재 미국이 딱히 상대국과의 비교라기보다는 반도체를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좋은 건 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당초 바이든 정부 때 약속했던 보조금도 아직 완부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는 아예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향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주는 카드는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켜야 되는 핵심 섹터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관련 섹터가 그래서 사실은 현재 관망세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협상이라는 게 뭔가를 내주고 뭔가를 받고 누가 많이 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일본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압박감도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협상의 사실은 타산지석이랄까요?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다른 나라 협상 결과인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약하거나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가이드로 꼽히는 게 일본과 EU였어요. 오늘 아침에
이후에 최종 타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협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시장에서 보는 분석과 조금 다른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본 분석을 조금 이제 핵심을 살펴보면 일단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최종 타결된 거는 15예요. 그럼 일본 측 입장에서는 결국 10을 양보받았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10을 양보받기 위한 일본이 내민 그러면 반대급부가 뭐냐. 이게 과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적어도 윈윈 내지는 국익에 부합하는가가 이제 쟁점입니다. 그렇죠. 네. 이유도 당초에는 뭐 30% 선의 상호 관세가 예상됐었는데 15%로 일단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일본과 EU의 이 15% 상호 관세가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건, 예. 우리도 사실상 15 밑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게 아마 협상단의 분위기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뭐냐면 그래 미국의 전략은 이거죠. 그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사실은 무역 적자까지도 심했어. 알고 봤더니 동맹국들이 더 크게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이익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건 인정이 되는데 동맹국에게 그럼 요구했던 가이드라인은 얼마였을까 보면 결국 15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5보다 밑으로 내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가,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15보다 높지만 않으면 비교 연류에 있지 않으니까 일단 급한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15를 받고 내줬을 때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적게 내주고 또는 돈이나 우리 뭐 이런 국익이 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딜이 걸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상대 협상의 내용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준 카드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하고 나서 일단 일본 증시는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지켰다는 이유로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일본 측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협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15%는 합의했는데 예.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품목 관세를 25에서 12.5로 내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성과로 보는데 그 성과 대신에 일본이 내민 게 뭐냐면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60조 정도 이상에 예.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760조를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나면은 그것의 90% 이상을 다시 미국에 재투자한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은 뭐냐면 사실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 돈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돈의 투자 방식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투자하면 되지가 아니라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공동 펀드를 만들어서 네. 그 운영 권한도 미국이 갖는다. 그리고 분기별로 투자하려고 하는 이 성과까지도 체크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동안 일본이 미국에게 벌어갔던 무역 흑자액 대부분을 다 다시 토해내라라는 거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면 일본 국부의 미국으로의 강제 이전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건 일본에게는 너무나 그러니까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 것 치고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EU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뒤늦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거의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25% 상호 관세를 맞다가 15%로 줄은 그 10%에 해당하는 관세 이익을 본 것을 예. 굳이 이제 말하자면 한 150, 60억 불 정도로 일단 추산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거 150, 60억을 벌고 향후 5,500억 불을 미국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장사 아니냐. 그것도 심지어는 5,500불에 이자도 안 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번 게 아니다. 차라리 이걸 투자하지 않고 산업을 일본 내에 유치 계속하면서 오히려 관세로 입은 피해를 하다못해 정부 보조금으로라도 메워주는 방식이 오히려 일본이 낫지. 그랬겠네요. 그거 10% 낮춘다고 해서 오히려 기둥부비를 뽑아다가 미국에 바친 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구속력 있는 문서로 미국과 합의한 건 아니야. 내지는 그 5,500억 불 투자도 현찰로 가는 게 아니고 일본의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서주는 한도의 총액이지 그냥 쉽게 말하면 일본 돈이 생돈이 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재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이한 해석을 두고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 시장에서 나오는 해석은 첫 번째 뭐냐? 일본이 어쩌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미국이 거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물을 안겨준 것처럼 예. 하되 사실상 구속력 있는 합의는 피하면서 예. 이게 진짜 일본의 부담이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일본 측의 실속 있는 승리가 아니냐라는 설도 하나 있고요. 아니야. 사실은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맞아. 예. 앞으로 일본은 이 치명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 손실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아니면 미국의 타겟은 결국 중국이고 일본은 어쨌거나 우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EU 또는 한국 같은 아주 비교적 일본보다는 조금 멀어져 있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쩌면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실제 합의와 상관없는 액션을 한 걸 수도 있어라고 짰다, 이런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미국의 일방적 유리한 협상이 맞아. 아니야. 일본이 식속을 차린 거야. 아니면 예. 둘 다 윈윈하는 모종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 합의는 따로 있을 거야라고 하는 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U를 볼 때는 예. EU도 역시 15%로 관세를 낮춘 것은 일단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EU는 자동차 관련해서도 EU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독일차 같은 경우에 독일, 프랑스가 그렇죠, 이탈리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도 역시 품목 관세로 빼면서 관세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소국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EU는 뭘 줬냐라고 하는데, EU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어요. 지금 일본이 미국에게 약속한 건 5,500억 달러인데 EU는 총 6,000억 달러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830조 정도로 830조, 해서 일본이 내고 있는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에 관해서 다시 이제 EU 측 입장에서도 협상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갈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EU도 현재 일본과 똑같이 협상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당일날 바로 해석의 상위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세가 맞느냐 아니냐,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품목이라도 15% 상호관세만 맞는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품목이 논외로 빠져 있는 것이냐, 이게 미완의 협상이냐라고 해서 이제 논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협상을 놓고 우리가 삼아야 될 타산지석은 뭘까? 예.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평론하기로는 일단 15%는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보다 위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EU와 일본과 우리가 동시에 경쟁하고 있는 게 자동차인데, 네네. 자동차가 둘 다 현재 15%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러면 15%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야 16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미국은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1% 차이면요 점유율에 엄청나게 나중에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가려고 할 때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4천, 5천을 끌어갈 때 우량주나 덩치가 큰 주식이 결국에는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결국에는 현대차입니다. 예.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야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대장주고 우량주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토요타랑 비교하고 또 뭐 독일의 누구랑 비교하고 중국 차랑 비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차보다 관세가 1% 넘네, 그러면 선택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코스피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가 반드시 사수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15%, 자동차 15%는 반드시 사수돼야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줘야 하냐인데, 지금 일본과 EU가 냈던 그 수천억, 우리로 치면은 뭐 700조, 800조 이런 수준의 미국 투자는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 너희들은 그래도 한 4천억 달러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쳐도 거의 한 600조 가까이, 560조 가까이인데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로 치면 1년 예산이거든요.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낮추는 게 중요하고, 우리 정부는 약 한 미국 측의 요구로 알려진 금액의 약 4분의 1 선, 그러니까 한 100억 1,000억 불 정도, 우리 예상으로 치면 뭐 한 140조 내지 요 정도 선에서 투자 규모를 마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보관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나 또는 기존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철강이나 이런 것들의 합산 규모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네. 생각보다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낮출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가 어떨까라고 해서 그게 앞으로 협상의 성패가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얻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시너지가 나는 게 조선 같은 건데,
미국 측으로부터 확실하게 투자에 관한 어떤 베네핏을 또 받으면서 윈윈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국 배제, 한국의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이 적어도 투자한 대비 미국 내에서의 마켓 쉐어를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전략까지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는 한 주가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뭐 막무가내시 트럼프 정책이 관세 협상이 결국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구나 이런 또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거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만큼 재정 형편이 지금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증세 내지는 그동안 감세했던 것들을 원복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증시나 자본시장 쪽으로 보면은 증권거래세를 다시 원복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좀 강화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시장이 죄송합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조치입니다. 부담이 커지는 조치예요.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을 일단은 좀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배당 소득 관련해서 분리과세는 확실하게 합니다라고 해서 이건 찬물이 아니라 더운 물 정책이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완화책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 이 완화책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00도 정도 뜨거운 물을 탁 줄 줄 알았는데 네. 온도가 뜨뜻미지근한 조금 거예요.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 완화책만 놓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 좋은 정책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좋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것 중에서 최고 세율 구간을 당초 민주당 이소영 의원 법안에 따르면 최고 세율 구간이 25% 세율로 네. 될 걸로 현재 예측이 됐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을 로 놓고 보면 35% 정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5%에 나중에 지방세 10%가 붙으니까 38.5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0% 현재보다 낮춰진 거니까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배당 정책 자체를 유도할 만한 소위 말하는 대주주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쪽에서 배당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할 정도로 이게 네. 드라이브가 걸릴 정도의 화끈한 유도책이냐라고 하면 미지근하다 이런 그렇죠,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증시 입장에서는 부담만 올라가는 세목이나 세율만 올라가는 거고 지원책조차도 뜨뜻미지근하니까 증시 전체는 이거 코스피 5천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증시 관련해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지원책과 세금책이 모순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이고요. 오늘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거 팔로우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결과 나오는 대로 혹은 그 과정인 대로 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의미가 컸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요, 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뭐 가정 도우미도 하고, 물류를 담당하고, 의료 산업도 돕고, 여러모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로봇을 멈추지 않게 할 인프라, 즉 충전 기술도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한 이 3원계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이 차세대 충전 생태계에 이 사실상 표준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요, 로봇은 실시간으로 잘 작동돼야 해요. 그리고 자율 충전이 필수적인데 이런 시스템의 LFP 배터리는요, 사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LFP 배터리는 뭐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화재 위험이 적다는 가성비형 배터리로 여겨지지만 사실요, 에너지 저장 능력이나 그러니까 즉 에너지 밀도는 낮습니다. 이 3원계 배터리보다 최대 40%까지 부족하대요. 또 반복적으로 충전될 때 성능이 빨리 저하되고 배터리 자체를 자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면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3원기 배터리는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고온, 저온 환경에서도 출력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로봇 산업과 훨씬 잘 맞을 듯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는 대형 원통형 셀인데 이 셀 수를 줄여서 내부 저항을 낮추고 열 방출 효율을 높여서 안정성까지 담보된 구조라는데, 왜 로봇이 충전 중에서도 실시간 작동해야 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자동 충전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최신 기술인 지브라 코팅을 적용하면요,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는요, 이 물류기기, 드론, 의료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향후 로봇 시대의 배터리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단순히 이 로봇 제조업체를 넘어서 충전 생태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향후 충전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로봇, 이 충전 모듈 하드웨어 기업 등으로 낙수 효과도 기대되네요. 로봇을 멈추지 않게 하라. 배터리 생태계를 선점할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대표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힘내시고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점입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